역사를 보면 세계사가 한 80년 단위를 위해서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1912년에 레닌이 공산혁명을 완수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80년 후인 1990년에 고르바초프가 그 소위 구체제, 레닌이 세웠던 CCCP죠.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원래 그 양반은 이제 구소련 체제의 당서기도 하고 넘버 투맨으로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변하는 세계의 보조에 맞춰서 소위 글라드노스트니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걸 걸어가지고 러시아 연방을 그러니까 구소련을 해체시켰습니다. 그게 80년 만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게 194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80년이 2025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에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그 전화와 정치적 경력, 경랑과 그리고 양 진영 간의 그 피리는 싸움 이런 게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총성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한국사가 이렇게 새로운 면모로 바꿔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45년 당시에 소위 남조선, 아마 북한을 포함해서 그러지 아마 남조선이라고 얘기했죠. 이 남한 쪽에서는 조사에 의하면 공산당과 공산당의 우호적인 사람이 약 76%가 됐다고 통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회주의가 많았냐?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조선 민중들이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채택해요. 어떤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돼서 그냥 안중근처럼 그냥 이쪽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쏘는 그런 사람도 됐고, 어떤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그리고 우파 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파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소위 미국과 영국, 그건 우리 현실에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은 일본 저 건너편에 뒤에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이 별로 안 와.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그냥 샤바샤바를 잘 해가지고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주 영국과는 외교적인 공작을 많이 했어요. 영국이 그렇게 대한민국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 뭐니 이거 해봤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니 민주주의만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오남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그 양반이 그때는 하와이나 미국에서 이 중국으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 오는 게 굉장히 긴 장관 장정 아닙니까? 배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와서 주장도 하고 이론은 탁월한 분이니까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한테는 그렇게 100%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양반이 인기가 있고 명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긴 했지만은 저 사람 저 미국에 앉아서 빵이나 먹고 바다나 먹고 앉으면서 우리 고난받는 민중의 그 슬픔과 비애를 알기나 해? 그런 조롱과 비애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이승만 박사 유명한 저서 있어요. 거기에서 나왔듯이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했어요. 다 웃었죠. 근데 결국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그중에 민족주의, 순수 민족주의도 있고, 약간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자 운동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왔어요. 이승만 박사도 한참 있다가 이제 배 타고 돌아왔죠. 귀국을 했는데, 이 패거리는 완전히 바닥이 좌파 바닥이야. 그 남노당이라고 조선공산당 남노당이라는 게 박헌영이가 그 인공 조직을 76%를 해놨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 일본 왜 놈을 쫓아내고 우리가 사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인하쇼 해갖고 받아갖고 내는 원래 이 조직하고 하는 데는 아주 그저 좌파돼요. 그냥 막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줄기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한심하죠. 이거 뭐 잘 되지도 않고 한심해. 그런데 그렇게 76%가 좌익이 이었던 그 사회, 남조선만 가지고 50선거를 해가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에 남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그 역사적인 업적, 위험, 그리고 그 철학,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해방정국에 복잡한 사건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좌우가 막 쌈박질을 하고, 뭐, 당시에 국회를 만들어 놨는데 김약수가 부의장인가 했잖아요? 그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어떻게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국회 뿌락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막 국회가 난리 법석이 돼서 막 쫓아내고 재판에 받고 13명이가 감옥에 갔었죠. 그러면서도 이 박사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당시에 80이라면 요새 80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80인데 아마 당시에 80은 지금 한 90이나 92, 3세 정도 돼서 생리학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좀 피곤하시고, 또 특히 문제를 삼자면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정세를 파악하는 데 좀 어두웠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최인균이 뭐 이런 자들이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15 부정선거, 그때도 선거가 문제입니다.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3.15 부정선거의 문제는 이승만 박사는 아예 당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왜? 조병옥 박사라는 분이 인기가 굉장했는데 그 양반이 요감스럽게 병원으로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다. 올털리드 육군병원까지 갔다가 세상을 뜨기 때문에 단독 후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승만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을 하겠다는 이기봉하고 또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가 인기가 있었죠. 근데 아무리 보니까 장면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봉 씨가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인균이 뭐 등등 이정재 이런 사람들 패거리를 몰아가지고 가짜 투표 부정선거를 했어요. 3인조 5인조 끌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양반들이 했던 부정선거는 지금 보면 어린애 장난이야. 소꿉 장난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걸려 들어갔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재판에 회부돼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를 조작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야.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조작하고 만드는 거.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지독한 범죄야. 그러니까 다 부정선거 문제는 다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4.19와 5.16을 지나서 오늘 아침도 보니까 방금 뉴스에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192개의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가요. 세계 3위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우스 코리아에도 좋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경제력 세계에서 10위 이하에 이내에요. 6위, 7위, 8위 정도예요. 막강해. 그리고 뭐 경제인들 엄살 떨고 어쩌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사상 초유의 무역 흑자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잊어먹었습니다. 800 몇십억 달러가 흑자예요. 우리나라 만만치 않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박헌영과 이강국과 뭐 김수임 같은 이제 좌파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해서 전부 북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갔던 사람들이 전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 나름의 공산사회적인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려고 해봤는데, 가만히 보면 미제 코쟁이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때려치고 저쪽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그 중에는 박헌희처럼 고약한 사람도 있었지만, 순진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 이건 뭐 한 수 더 들어. 그리고 이 김일성 사람은 소련 로스케 대위로 와갖고 뭐 스티코프만은 그 소련 장군의 그냥 그 아바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쓸쓸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바른말을 하다가 보니까 북한에 그 바른말이 통합니까? 여기서는 뭐 법을 해서 뭐 비판한다고 잡아가고 어쩌고 그러면 거기는 안 되면 그냥 치워버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외 없이 월북을 했던 모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북한에서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죄명이 뭔지 아세요? 미제 스파이예요. 미국 스파이. 그러니까 아마 영어나 좀 하고 또 좀 해외 지식이 좀 있고 하니까 말하고 아는 척하고 어쩌고 하니까 다 걸리는 거야. 갑산파 이런 북한 공산당의 그 패거리들 있잖아요. 김일성 패거리들. 그래서 전부 그냥 인민재팬으로 다 죽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용산에 지금 대통령실을 침범해서 헬리콥터로 내린다. 그리고 뭐 형사 1000명을 모아가서 때려잡으러 간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이것이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고 이재명은 6.25로 좌절되던 한국의 좌파들 그리고 꼼비다 움직이고 동지적 결속을 하고 지하 조직을 해가고 많잖아요. 간첩 사건이 뭐 동부연합이니 많아. 진보당이 통진당 해산 통진당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모아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시에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리빙 컨디션, 생활 환경에 있으면서도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락을 하다 보면 그쪽에 접촉이 돼가고 그쪽에 앞잡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 그 곤두박질 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4%가 올랐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최근에 자각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 나라 자유우파의 지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1000명 조사한 거니까 그중에 100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했다고 봐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를 돌리려면 누가 그런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죽어도 내가 찍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것도 이재명이 1등이야. 그게 41.8%가 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이재명을 못 지켰다니 그대로 옮겨가고 0.몇% 차이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그 인구 구성으로 봐서 자유우파는 40%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다 포함된 야권 연합하고 국민의힘하고를 나눠보면 정당 지지도는 그쪽이 아직 현재 좀 높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35 내지 40%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나머지에 있는 한 얼마입니까? 한 20 내지 15 내지 20%? 이 사람은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 눈치를 슬슬 보고 어느 쪽이 좋은 거? 이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4대 4대 2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용산대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싸움은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그의 정치적 인생의 명운을 걸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칼 부리고 이긴다 진다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거기 오동훈이라는 사람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극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10,000분의 100분의 1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을 점령해서 사람을 끌어내고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가능성이 약합니다. 죽게만을 오는 걸 쏴버리고 하면 그 쥐들이 어떻게 경험해? 거기다가 원자탄을 던집니까? 그건 못하는 거야. 그냥 유리 없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동훈이나 이쪽 사람도 다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쳐들어가는 사람보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쉬워. 응? 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지금부터 열흘 후에 취임을 하게 된 도널드 P. 트럼프의 존재입니다.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자 무조건 하고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직 100%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제2인자로 차차하는 차차 공연 일론 머스크 있죠. 테슬라 오면 이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뻔히 보이죠.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미국으로 한미일의 이 해양 세력의 연대로 북한, 러시아, 중국을 막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고 특히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가 굉장히 중요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존재인데 거기에 엉뚱하게 친중공 패거리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그 정권을 잡으면 그거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응? 미국은 가능한 미국 얘기를 안 하려고 삼가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의 가장 최신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완성된 평택 기지라는 해역에 넘버원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그 조선 시설이 충분치가 못해. 그리고 일본도 옛날에 잘 했는데 일본이 배자를 만들고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도 열심히 시시해요. 그리고 그나마 한국 중공업 강릉인가 어디 있는 하나 뭔가 오시안인가 그 두 나라가 굉장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응? 그리고 한국을 조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배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배를 만드는 것은 가장 최신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신의 정보가 들어가는 배를 만들면 그 정보가 중국에 알랑알랑 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미국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보호하고 지켜야 자기들 강력한 국가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측에서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직전에 뭘 한바탕 쇼부를 쳐버리자. 속된 말로 쇼부라는 말을 쳐서 미안합니다. 결판을 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동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떤 경우든지 이재명 씨가 자기의 정치적 명언을 지키기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도 그 사람도 머리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복잡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전은 함부로 비행기가 뜨고 헬리콥터가 뜨고 뭐 강력계 형사 1000여 명이 6탄으로 윤석열 대통령 잡는다고 쫓아가는 그런 사건은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한 민족적, 국민적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극이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0만 가까이 돼요. 200만이 넘어요. 저도 거기서 오래 살아봤습니다만 최근에 그 하원 의원을 했던 영김이 이번에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이거 상원 의원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여기서 살면 실감은 못하지만 미국은 그 넓은 땅에 상원에 딱 100명밖에 없어요. 100명. 한 주에 2사람이야. 그런데 상원은 일단 되면요, 대통령하고 맞먹어요. 절대 맞먹어요. 그 하원 몇십 명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네터 킴. 다행히 뭐 어디 김씨인지 모르지만 킴이 있으니까 기분은 좋아. 앤디 킴이 엊그제 발언한 거 보세요. 우리의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창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큰 소리 꽝 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영킴 여자예요, 여자분. 그 양반도 강력해요.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도.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선거 부정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면이 나서서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국제적인 감각이 좀 부족하고 기껏 알면 중국인 알아서 중국 만나면 그냥 무조건 쉐쉐하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총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벌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말을 지나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미친놈처럼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 지난번에 한번 잘못된 것도 다시 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재심에서 200만 못해서 엊그제 또 폐기를 했어요. 근데 말 조금 고쳐가고 또 한다는 거야. 아니 이런 놈은 정치 세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민주 파출소 만들어갖고 반대하는 놈을 전부 잡아가겠다는 그럼 또 법안을 만든다고 또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이 저렇게 정신의 혼줄을 빼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포함있는 53명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존재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 사람들 이게 다 터지면 자기들 전부 불명예에서 쫓겨나거든. 죽게 하면 까불라 치기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지금 거기 앉아있는 사람 그 명단은 그 공개로 TV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지간한
지능을 간 사람 다 설명이 전부 돼요. 지금 거기서 앞장서고 난리 치는 사람 있죠? 박찬대, 추미애, 누구예요? 장경태, 심지어 이재명까지 전부 다 사전선거 의혹 때문에 당선된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이고, 앉아있다가는 완전히 부정선거 해갖고 쫓겨나고,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끝까지 이해 모르겠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턱없는 강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